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합격 노트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합격 노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 분량은 상당히 줄인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량은 사실은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공법 전체 기본서는 한 7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걸 한 3분의 1 이상으로 줄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들 그것만 뽑아서 놨기 때문에 아마 요거 정도만 정리해도 여러분들 60점 넘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 공법 시험 문제가 상당히 깊이 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깊이 있게 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 들어갈 만한 것 거의 다 들어갔다. 그래서 요 정도만 보셔도 여러분들 시험 보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용들이 합격 노트식으로 해서 이렇게 줄여서 했기 때문에 말이 앞뒤가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맥락을 잘 찾아서 읽는 거 그것도 하나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강의는 먼저 여러분들 부동산권법의 기초이론이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부동산권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그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권법을 알기 위한 기초 이론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만 간단히 정리하죠. 자, 첫 번째는 부동산권법 시험범위는 몇 개 들어간다? 6개만 들어갑니다. 사실은 부동산권법이라는 법률은 통틀으면 약 한 130개 정도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30개 되는 법률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딱 6개 법률만 시험 보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 6개가 첫째가 국토의 계획 및 유경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6개 법률이 시험법입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부동산권법 했으니까 이게 뭐죠?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은 이건 법이라는 걸 배우고 있다. 그럼 법이라는 게는 어떻게 체계를 이룰까? 법의 체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은 크게 어떻게 나누죠? 원래는 성문법, 문서로 되어 있는 성문법과 문서화되지 않은 불문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 성문법 중에서도 요새 한참 말이 나오고 있는 가장 높은 성문법이 무슨 법이냐? 문서화되어 있는 법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게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밑에 뭐가 있고 법률이라는 게 있고 법률 밑에 뭐가 있다? 명령이라는 게 있고 명령 밑에 뭐가 있다? 조례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크게 네 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정리하십시오. 자, 헌법이 가장 최상위법이고 그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 같은 걸 다루고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구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법률은 어떤 내용을 다룬다? 국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이게 뭐가 된다? 이건 법률이라는 게 된단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법률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온다? 법률. 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첫 번째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유경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보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해서 144조까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이 나온다? 중간중간에 이러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건 무슨 의미를 갖다냐? 모든 내용을 시시콜콜한 것까지 법률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사항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또는 자주 개정되는 것들 이거는 법률에다가 명시하지 않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이나 또는 장관들한테 위임해가지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법을 만들도록 그렇게 위임해 줍니다. 그때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을 말한다? 그걸 명령이라고 하자. 근데 이 명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말한다? 그걸 대통령령. 장관들이 만드는 법을 말한다? 그걸 부령 이렇게 말하죠. 그때 대통령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만드는 법, 부령은 장관들이 만드는 법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니까 어느 부처가 관리할까요? 행정부처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바로 국토교통부가 우리 부동산에 관련한 걸 책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이 부동산권법은 대부분이 누가 관련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듭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만드는 건 대통령령, 장관이 만드는 건 부령, 그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건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법률에다 모든 시시콜콜한 걸 다 집어넣고 다 집어넣지 않고 일부를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의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을 말한다? 명령이라고 하고 그 명령의 대표적인 게 대통령령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례라는 건 뭐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을 말합니다. 즉 서울특별시에서도 법을 만듭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법은 어디서만 적용된다? 서울특별시에서만 적용됩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조례라고 한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만드는 법 있죠. 그건 경기도 조례입니다.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에서도 만드는 건 구조례라고 하고 경기도 성남시에서 만드는 건 성남시 조례 또 경기도 연천군에서 만드는 건 연천군 조례 이렇게 어디서 만드는 것들 여기 구에서 만드는 조례도 있고 시나 또는 군에서 만드는 조례도 있다. 그런 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조례라고 한다. 그래서 그 조례는 그 해당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법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선문법의 체계를 이런 식으로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법률에 보시면 나가다가 일부 대통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으로 정한다. 이런 건 무슨 조례로 정한다. 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말들은 바로 대통령이 만든다. 장관이 만든다.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이라는 거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라는 게 나오죠. 여기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라는 건 무슨 말이 되냐? 행정조직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그 체계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누가 있다 있죠? 대통령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누가 있고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총리가 있죠. 그 총리 밑에 누가 있다? 행정기관의 장들이 있고 이 행정기관의 장이 뭐로 나눠진다?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 나누자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다른 말로 뭐란다? 국가기관, 그걸 국가라고 하고 지방행정기관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죠? 이게 바로 장관들입니다. 좀 전에 말한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것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속하죠. 반면에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이고 광역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때 광역자치단체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5명 있습니다. 누구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5명을 우리 뭐라 보자? 광역자치단체장이 하자. 그 속에 다시 기초단체장들이 있는데 특별시장 밑에는 여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이 있죠. 인천광역시 거기에 강화군 또 강화군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인천광역시 남동구 그래서 광역시에는 구청장도 있고 군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반드시 있고 군수는 있는 광역시도 있고 없는 광역시도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시는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하는데 세종시에는 구를 둘 수는 있는데 아직 인구가 50만 명이 안 돼가지고 구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다?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장, 군수가 도지사 밑에 있는데 이 시장이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를 대도시라고 하고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는 시를 대도시가 아닌 시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도 두 가지 급수로 나눠집니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는 대도시라고 하자.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는 시를 대도시가 아닌 시라고 하자. 그래서 요 시장도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나눠지죠. 자, 그 다음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 밑에도 원래 제주시장이 있고 서귀포 시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제주도는요. 특별자치도사가 지 시장들의 권한을 지가 다 행사하고 있고 시장은 특별자치도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위임권만 행사하지 자기 고유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때 밑에는 이 구청장, 군수, 시장, 군수 이런 자들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이걸 기초자치단체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이 5명을 우리 묶어서 뭐라 부른다? 이걸 시도지사라고 표현하고 밑에는 구청장, 군수, 시장, 군수를 다 묶어서 한마디로 뭐란다? 이걸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또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 자, 따라서 제일 위에는 누가 있단다? 우리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요. 우리 부동산권법하고는 관계가 없고 제일 높은 걸 누구란다? 국토교통부 장관, 최고대빵, 중간대빵,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사, 쫄대고대빵,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 수구청장. 그래서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시장군 수구청장 이렇게 행정조직은 위계질서를 갖는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관할구역의 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때 관할구역의 장이라는 건 무슨 말을 말한다? 자기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의 장입니다. 누굴 말할까? 원래는 광역자치단체장을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합니다.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여기 누구는 빠진다? 도지사는
관악예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보면 도지사까지도 여기서 관악예정에서 도지사까지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어 지금 책에 보면. 근데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지우십시오. 관악예정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어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구사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도지사까지도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한다? 지우란 얘기입니다. 그럼 도지사는 관악예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요? 너무 넓어요. 그래서 관할하기에는 너무 거느리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도지사를 관악예장이라고 하지 않고 누굴 관악예장이라 한다? 시장, 군수를 관악예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시장, 군수 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관악예장 하면 누구누구 말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렇게 읽으십시오. 그래서 관악예장이라는 개념은 누굴 말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걸 관악예장이라 한단다. 자, 여기까지 행정조직의 장애 체계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무슨 법이 나오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걸 줄여서 정확히 뭐란다? 이하 국토계획법이란다. 사실은 이렇게 써요. 국토계획법. 그래서 이걸 국계법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냥 국토법 이렇게도 쓰는데 원래 명칭은 약자는 국토계획법. 원래 명칭은 국토의 계획 및 유기에 관한 법률. 약자로 국토계획법 이렇게 쓴다. 자,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유기에 관한 법률. 첫 문제는 몇 문제 난다? 총 부동산공법 40문제가 출제되는데 그중에 12문제가 국토의 계획 및 유기에 관한 법률에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거만 여러분들 6시간에 걸쳐서 이 내용만 쭉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용어장애. 그래서 어느 법이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여기서 용어와 관련된 정의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건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이 거기 쭉 나와요. 계획과 관련된 것들. 첫 번째 뭐가 나오죠? 광역도시계획과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으로 나눠진다. 그렇게 광역도시가 도시군 계획으로 구분된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뭐로 나눠진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요거부터 기억합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특히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어떤 차이겠죠? 광역도시계획은 넓은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광역, 넓은 지역에 수립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몇 개?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고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안에서, 인천광역시 안에서, 세종특별시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또 성남시 안에서, 연천군 안에서 이게 바로 자기 관할구역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수립하는 게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인데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는 것. 자, 이렇게 정리하고 또 도시군 관리계획 속에 속하는 계획으로서 무슨 계획이 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이다라고 됐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하나씩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어디서 수립한다?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적어도 둘 이상의 관역에 거쳐서 여기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관역구역들이야.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각각의 하나하나가 관역구역인데 이 하나가 아니라 저렇게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장차 제4 경인 고속국도를 여기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 이것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차 하겠다는 계획이라 그랬고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세 군데 걸쳐서 수립하죠. 이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대상 지역 어디다가 광역도시를 수립할 거냐? 서울, 부천, 인천이란 요 광역도시에 수립하는 이 구역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이걸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고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즉 지금 당장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장차 이렇게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광역 도시계획이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도시군 계획은 아까 어디서 수립한다 그랬죠? 자기 관할구역
이때 자기 관할구역이라는 건 좀 전에 제가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걸 관할구역으로 표현합니다. 다만 조심할 건 이때 군은요. 도 밑에 있는 군을 말합니다. 즉 도지사 밑에 있는 군,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가평군 이런 군을 말하지. 인천광역시 속에 들어있는 여기 군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때 군은 관할구역의 개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한다 그랬을 때 자기 관할구역에서 이 군에는 무슨 군은 제외된다? 광역시에 있는 군은 관할구역으로 보지 않고 그건 광역시라는 관할구역의 일부 개념으로 본다는 거. 그건 관할구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건 제외된다라는 거. 그것도 관할구역의 개념에서 조심합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이란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군 괄호 열고 광역시 군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시군 계획인데 그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보면 됩니다. 이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서 자기 관할에 대해서 뭔데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이 계획이 몇 필요하다? 밑에는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 뭐가 된다?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뭐가 수립된다? 자기 관할구역에 미래종합청사진인 도시군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놓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 수립의 지침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건 어떤 계획을 수립하죠?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이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만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건 6가지만 수립한다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아주 잘 나니까 외우셔야 돼요. 머리 숫자만 따서 용용, 개도, 시수, 기, 도정, 지, 입 이렇게 합니다. 용용, 개도, 시수, 기, 도정, 지, 입 이렇게 머리자 써있죠. 용용, 개도, 시수, 기, 도정, 지, 입 이렇게 했고 각각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마지막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요 6가지는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이더라.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때 요런 도시군 관리가 관련되는 무슨 계획이 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할구역에 어디서만 수립한답니까? 일부에서만 수립합니다. 즉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서만 수립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라. 따라서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역이니까 여기는 어디죠?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서울특별시 전체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은 수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 특별히 개발되는 지역들 있죠? 그런 데만 뭐가 수립된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거기서만 수립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서만 수립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건 어디서 수립한다?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관리를 해서 수립하는 게 무슨 계획이다?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거. 그래서 이 2가지 계획의 공통점은 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라는 것.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는 내용이라는 것. 그것도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때 국가계획이란 말이 마지막 계획에서 나오죠. 이때 국가계획이란 첫째 누가 수립할 때 국가계획이다? 바로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아까 제가 국가라고 했거든요. 바로 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그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합쳐서 행정청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중앙행정위원회 수립하여 무슨 계획이 된다? 그게
국가계획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를 갖출 것. 첫 번째,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고, 두 번째,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게 국가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또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사항, 그것들이 둘 중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는 국가계획이라고 부르자. 자, 여기까지가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자, 그럼 계획이 수립됐으면 국토를 뭐하자? 구분하자. 그래서 국토를 구분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눌까? 크게 세 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겠죠? 용도지역이라는 거. 용도지역. 두 번째는 용도지구. 세 번째는 용도구역. 그래서 세 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래서 읽을 때는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지역, 지구, 구역. 그래서 제일 먼저 용도지역은 뭐 하는 거냐? 국토를 나누는 겁니다. 크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쪽은 무슨 지역을 하자? 여기는 도시지역이라 하자. 이쪽은 관리지역이라 하자. 여기는 농림지역이라 하자.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하자. 이렇게 크게 국토를 나누고 다시 도시지역은 또 쪼개지죠. 뭐로 나누죠? 이쪽은 주거지역이라 하자. 여기는 상업지역이라 하자. 여기는 공업지역이라 하자. 이쪽은 녹지지역이라 하자. 이런 식이죠. 관리지역도 이쪽은 보존관리지역이라 하자. 이쪽은 생산관리지역이라 하자. 이쪽은 계획관리지역이라 하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걸, 국토를 이렇게 나누는 걸 뭐란다? 그걸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라고 표현하죠. 그럼 전 국토를 이렇게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뭘까?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뭐가 있습니까? 토지들이 있고 그 토지 위에 뭘 짓죠? 건축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이때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토지 이용도 각 용도지역마다 네 멋대로 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건축물 짓는 것도 아무 건축물이나 아무 지역 가서 막 지멋대로 짓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종류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함부로 짓지 못하게 각 용도지역마다 뭔다? 제한하기 위해서 뭘 지정한다?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때 서로 용도지역 자기들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용도지역 자기들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기억합니다. 자, 그럼 용도지역만 지정해서 국토가 관리되느냐?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지역에 제한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더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위에 뭐가 지정된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합니다. 여기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지구, 개발진인지구, 고도지구 등등 이런 용도지구라는 걸 어디다 지정한다?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라는 걸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정해서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던 내용들을 더 강화하거나 또는 더 완화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는데, 이때 용도지구 자기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뭐가 된다? 여기는 중복 지정할 수가 있다라. 용도지구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세 번째.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갖고는 국토가 관리되느냐? 안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제한하는 것들을 다시 또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뭘 지정한다?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역과 지구 위에다가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는 뭐가 지정되고 용도지역이라는 게 가장 국토 밑바닥에 지정되면 그 위에다가 다시 부분적으로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에다가 다시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래서 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채수구역 이렇게 구역이라는 걸 5가지가 있어요. 개도시수입이라는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제한을 다시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이라는 게 지정되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되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뭐란다? 기반시설 합니다. 12번, 12페이지에 9번째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걸 뭐란다? 그걸 기반시설이라고. 기반시설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더냐? 크게 7가지 기반시설의 종류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7가지 세부적인 내용도 최근에 시험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 기초시설, 그 4가지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합폐, 수폐, 하도폐되고 수시로 폐된다. 그래서 하도폐, 수시폐 이렇게 되고, 합폐, 수폐야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위험 방지시설, 폐차장 이 4가지를
환경기초시설을 부른다는 것. 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되었다?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이걸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그때부터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정리한다? 사람이 살아는데 꼭 필요한 시설. 예를 들면 도로, 공원, 학교. 이런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걸 한마디로 무슨 시설? 그걸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거 기반시설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런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를 만들고 싶으면 그런 걸 설치하겠다고 무슨 게? 아까 말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 수립하는 데 있었잖아. 여기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나오죠? 그래서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거나 정비하기 계량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그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까지가 개념 정리고 요때 요 기반시설 중에서 특히 특수한 기반시설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지하에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같은 걸 공동으로 매설하는 공간. 땅 밑에다가 공간을 파가지고 그중에다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하수 같은 시설을 공동으로 매설하는 걸 그걸 뭐란다? 그걸 공동구라고 하자라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가 광역시설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때 광역시설이란 적어도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뭐하는 거? 걸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 이런 것들은 광역시설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최소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들. 세 번째는 뭐도 있다? 공공시설이라고 했죠. 이때 공공시설은 대표적인 게 네 가지만 일단 기억한다. 뭐 있죠? 거기 보면 도로, 철도 그런 게 있어.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래서 도공, 철수 이게 공공시설이라자.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런 건 공공시설이죠. 근데 여기서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은 왜 중요하다냐? 이런 공공시설은요. 도로나 공원이나 철도나 수도 같은 걸 만들면요. 그 설치한 자가 지가 만들었다고 소유권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이건 누구한테 소유권이 기소된다? 그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있고 그 관리청에게 뭐 된다? 무상 귀속된다는 거. 이게 공공시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는 건 만든 사람이 설치한 사람이 갖는 게 아니고 그걸 관리하는 관리청들이 정해지면 그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도로를 만들었으면 그게 사도가 아닌 한 도로를 만들면 그건 시청에다가 기부 찬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되기 때문에 그렇다. 공원이나 철도나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뭐까지 만든 거죠? 어떠한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만 돼 있지. 결정만 되는 거지. 아직은 설치하지 않은 겁니다. 즉 여기다 뭐 하겠다고? 여기다 도로 내겠다고. 여기서까지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결정고시 돼 있을 뿐이지 아직 실제로 도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실제로 도로공사를 행하는 것, 그러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그러한 사업을 한마디로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자에다가 여기다 사업자라는 것만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 요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험 문제 났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해서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요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르더냐? 그걸 도시개발 사업이라 합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걸 뭐라 부르더냐?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과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합쳐서 이걸 뭐라 부른다? 셋을 다 도시군 관리局으로 결정된 걸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군 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걸 한마디로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조심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단다. 자, 용어 정의는 거기까지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뭐도 나오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게 나옵니다. 그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건 뭐 하는 지역이더냐? 자, 그 지역의 특성을 정의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가 지금 어떤 지역이더냐? 여기가 지금 이미 건축물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개발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들이 들어차 있어. 근데 아직 어디가 개발되지 않았는가? 여기는 아직 개발하지 않고 남겨뒀었습니다. 왜요? 원래 아파트 3,000세대 지려고 남겨둔 땅입니다. 주변은 이미 개발이 됐으니까 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주로 개발된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더냐? 현재 도로가 옆에 이렇게 나 있는데 요번에 드디어 여기다 3,000세대 아파트를 지려고 한답니다. 근데 3,000세대를 지려고 봤더니 옆에 있는 도로가 너무 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좁은 도로에다 3,000세대 아파트를 졌다가는 이놈의 도로는 뭐 된다? 주차장 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도로를 넓혀야 되겠죠. 그럼 도로를 넓히려면 옆에 있는 고층 건축물들이 있는 걸 다 부시고 거기다가 도로를 넓히려면 보상비 주고 사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도로를 이만큼 더 넓힌다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죠? 도로 만들려고 봤더니 도로비만 해도 이게 5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도로공사비가 왜? 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나가서 여기는 너무 땅값이 비싸서 이렇게 들어간대. 그럼 5천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넓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3,000세대 짓다? 좀 힘들겠죠. 결국 도로 넓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곤란하다? 이 도로 확장 공사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00세대 아파트 짓는 걸 3,000세대 다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1,500세대 반만 짓도록 이렇게 규제하는 이런 구역을 뭐라고 한다? 여기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다. 개발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뭐한다? 관리하는 구역. 빠졌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지정해서 여기는 건축물을 크게 지켜야 한다? 작게 지켜야 한다? 작게 지켜야 합니다. 이런 데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다.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행위로 인하여 3,000세대 아파트 짓는 개발행위에서 도로 넓히는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하지만 그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여기는 건축물을 작게 짓게 하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적인해서 건물을 작게 짓게 하는 걸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그 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하나 더 나오죠. 이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건 뭐 하는 지역일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자,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개발된 지역이라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됩니다. 즉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종전보다 월등하게 증가되고 있고 인구 유입이 인구 증가율이 월등하게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한다는 얘기야? 지금부터 개발이 들어가잖아. 근데 뭐가 부족하죠? 도로, 상하수도, 공원 같은 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누가 만들어줘야 될까? 원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기반시설 설치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역은 그렇게 안 하겠답니다.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는 80%만 원칙적으로 그런 기반시설 설치하는 걸 해주고 나머지 20%는 이 안에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니들이 개발함으로써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졌으니까 너희들도 일부 기반시설 좀 뭐라 부담하라는 그런 구역을 지정하는 걸 뭐라 그러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어떤 지역이죠?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입니다. 주로 개발되는 지역들은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부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을 지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라고 되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첫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중복지역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로 이미 주변이 개발돼 가지고 건축물이 더 이상 질 공간이 별로 없는데요. 그중에 이번에 3,000세대 지려다 보니까 도로가 부족하고
도로 높일 공간이 없는 이런 데는 개발물도 관리고요. 그러니까 이미 주변이 개발된 지역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 이런 뜻이죠. 여기는 원칙적으로 이미 개발이 된 지역, 여기는 밑에는 이제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 따라서 둘은 서로 중복 지정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물도 관리고요. 외의 지역에다 지정한다라는 말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그때 어떤 기반시설을 부담하게 하느냐, 어떤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하냐, 거기 도공녹학수합회 이렇게 머리점만 합니다. 뭐라고? 도공녹학수합회.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합회,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그런 걸 도공녹학수합회. 그 중에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설치에 대한 건 저 개발한 사람들이 부담하지만 대학교는 개발한 사람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대학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한 자들이 부담하는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시험 문제 2번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자, 마지막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뭐라 부른다? 그 비용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뭐 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이 안에서 아무거나 막 하는 사람들 부담하는 게 아니고 무슨 행위 하는 사람만 신축행위하고 증축행위, 건축물에 신축, 증축행위 하는 사람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걸 부과한다는 것. 여기까지가 용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정도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도록 합니다. 자, 그 밑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의 상호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냐? 계획도 위계질서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최상위 계획이 무슨 계획일까? 계획도 위계질서가 있어. 제일 위에가 바로 국가계획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국가계획 밑에 있는 게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고 광역도시 밑에 있는 게 도시군 계획입니다. 이때 도시군 계획은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분류된다 이랬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온다? 밑에 있는 무슨 계획과 광역도시나 도시군 계획은 위에 있는 국가계획에 뭐 해야 된다? 부합하여야 한다. 예, 밑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사유에게 들어맞도록 하라. 부합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된다?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자, 이 밑에서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도 또 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밑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위에는 광역도시계획에 역시 부합하여야 한다. 서로 다르면 광역도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래서 계획은 위계질서를 갖는다는 거. 그래서 밑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자료 13페이지 맨 밑에는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국토를 크게 무엇으로 나누자? 아까 네 수로 나눈다 그랬죠. 뭐 있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국토를 구분합니다. 그때 도시지역이란 뭐 하는 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하죠. 반면에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물도 아니며 그것에 각각 준하여 관리할 필요에 따라 중간지대를 관리지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로 농업진인 지역 또는 보전산지라는 지역이 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농지법에 가보면 농업진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보면 보전산지라는 게 지정되는데 그런 농업진인 지역, 보전산지 이런 데가 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되더라 이런 얘기고. 왜 지정하죠? 농림법을 진행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반면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6가지를 보전하고 1가지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6가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를 보전하고 하나 더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해서 지정하는 거. 이런 데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란다. 자, 여기까지가 국토위계 및 이유에 관한 본열 서론 부분은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파트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계획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